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2주차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2주차 1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의미라던가 어떤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는 이용자가 있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이용자가 없다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양껏 제공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용자는 누구냐? 첫 번째, 보호하거나 양육해야 될 가족이 없어요.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자면 부양해야 될 보호자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거나 혹은 그 보호자가 다른 일 때문에 혹은 장애가 있거나 그 보호자도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그 보호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아니면은 형 집행 중이거나 구치소에 지금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 두 번째로는 각종 장애로 인해서 가정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너무 중증인 거죠. 중증이어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이 보호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가정 내에서 보호를 하는 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생활이 힘든 경우.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자신이 노숙인이든 어떤 불황인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경제적인 이유로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문제 해소와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능화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정책론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빈민을 구분을 할 때도 노동력이 있냐 없냐로 봤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보는 거거든요.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다. 혹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거에 맞게 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은 우리에겐 다른 말로 하면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대상자고 또 이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용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봤을 때에 이 서비스가 나의 자립을 돕고 만족하게 되면은 좋은 시설이라고 말을 하겠죠. 어,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소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나 이용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소 기준이라는 것은 종교가 기독교인자? 아니면 이런 게 아니에요. 노인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애 등급을 가진,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을 가진 자, 이런 것들.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몇 등급 이상 이렇게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런 입소의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시설은 이 입소자에 대해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가려받거나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심지어는 현재 입소에 계신 어르신이 입소 비용을 못 냈다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래도 안 돼요. 네. 그 비용은 나중에 보호자에게 민사로 받으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 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우리가 입소 비용 안 냈다고 나가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가장 최우선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설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 2주 1강에서
어떤 시설이라는 거, 사회복지 시설 할 때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플러스 시설의 의미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어떤 건물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설이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 인적 자원, 건축물, 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안에 있는 시설들, 그 설비, 기계들, 이것도 우리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시설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 건물이 어때?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때?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어때? 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즉 시설은 운영자, 또 건물, 직원 이런 것들 인적 자원도 포함하는 거고요. 환경적 자원, 건축물 등 환경적 자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용자에게 보호와 배려, 자원의 서비스라는 그 내용도 우리는 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또 피드백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냥 덩그러니 시설만 건물만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이용자를 모아놓고 했다. 이것은 시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안에는 시설이라는 건축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 또 서비스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로 통해서 이용자 욕구 충족을 위한 아니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수업에 임하실 때에 교수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네 불만이 생기고 욕구 불만이 생기듯이 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욕구 충족.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설 내에서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은 욕구 평가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물론 뭐 시설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가도 우리 하죠. 이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 평가를 한다는 거죠. 또 그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시설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피드백을 받게 되고 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주민입니다. 세 번째네요. 지역사회 주민입니다. 주민 자신이 이용자의 가족이거나 지인,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시려고 그런다면은 어디를 보시겠어요? 일단은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을 보시겠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가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그중에 좀 괜찮은 시설. 우리가 부모님을 시설에 맡기려고 그래요. 모시려고 그래요. 그럼 어느 시설을 보시겠어요? 내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시설.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주민, 지역사회 주민은 이용자일 수도 있고 이용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문 안 내려고 일부러 우리 집에서 더 먼 데 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역사회의 그 주민 자신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반영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대변하는 사회적 차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저희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죠. 근데 그땐 더 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약간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관의 홍보를 어떤 전단지를 돌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출을 굉장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노란색 조끼를 입어가지고 전부 다 휠체어에 모여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요. 그러면은 도로를 길을 건너면은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길이 왕복 8차선 도로예요. 큰 도로죠.
그러면은 휠체어에다 어르신을 모시고 다 1대1로 한 명씩 어르신 스스로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나들이를 나갈 때 한 35명 그 정도씩 3일에 걸쳐 나갔어요. 그러면은 직원이 35명이 나가는 거죠. 1대1로 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휠체어 35대가 건너가다 보니까 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신호등을 건널 때에 그 왕복 8차선 도로를 그 시간 안에 건너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직원들 다 보내고 제가 이제 중앙선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네, 정말로 이분들이 그 신호가 바뀌었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다 하시고 그런 걸 몇 번 보시더니 주변에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방문하시는 보호자들께 이제 케이크는 너무 과분하니까 머핀을 이렇게 2개씩 포장해서 성탄 소식을 이렇게 알려갖고 드리거든요. 방문하는 모든 분께. 근데 그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저희 시설이 있는 주변에 있는 상가를 다 돌렸어요. 저희 시설 이름으로 제 개인적인 원장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시설에서도 주변에서도 시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뭐 치매가 있고 막 이런 분들 다니시면 그닥 사실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우리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뭔가 장애인시설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걷는 그런 과정들을 네, 유쾌하지 못하게 보시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네,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거. 그러려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복지시설이 횡령하고 뭐 성추행 사건 일어나고 이런 거 하면 뭐 한방이죠. 뭐 뉴스에 나오면. 근데 이런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려면은 어쨌든 이용자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기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죠. 명절 때 그거 별거 아니지만 선물 세트 주변에 돌리고 그렇게 머핀 같은 거 돌리고 저희는 항상 그랬거든요. 추석 때 송편 만들기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빚은 송편 한 접시씩 저희 기관이 있던 주변 상가 다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희 썰을 보고 이해해주고 그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늙을 거잖아요. 자기는 치매 안 걸린다는 거 누가 알아요? 그거를 누가 다 보장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 주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거, 아우 저기는 보니까 송편도 만들고 뭐 나들이도 가고 막 초코 머핀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뭐 자원봉사가 되게 많이 와. 프로그램이 되게 많어. 이게 바로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대변하는 거고 또 이게 하나의 홍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있다면 이제 지역사회도 있죠. 지역사회는 우리가 이용자 또 종사자, 자원봉사자 이런 어떤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반면에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반영된 현실 공간 무슨 얘기냐면은 시설을 세우려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세워야지 무인도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보통 시설은 어떤 접근성이 좋다던가 눈에 딱 띄는 곳 뭐 이런 곳에 보통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 현실이 반영된 공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국가의 책임 이제는 노인 부양의 문제가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역 사회에서 국가가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노인 가운데 장교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그 전체 토탈 비용을 국민, 돈을 버는 생사활동하는 국민들이 지금 n분의 1로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취업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급여 명세표에 공제 내역에는 장교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저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안을 통틀어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저도 내요. 아니 저희 부모님 건강하신데 제가 왜 내죠? 이게 사회적 연대 원리예요. 사회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의 문제를 어느 한 가정의 문제를 보지 않아서 우리 집에는 요양원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나는 그 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내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 100명이고 우리 지금 생산 활동을 하는 국민이 200명이라면 그 100명분의 돈을 200명이 나눠 갖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0.5명을 보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금 그렇게 사회적 연대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가에서 중앙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또 지역사회에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제도적 차원이 반영돼서 시설을 세우고 또 사람을 구하고 이런 거죠. 또 시설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원의 연계와 조정, 지원이 될 수 있는 자원의 창고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구하게 되면은 내가 있는 그 시설 내에서 그 인근에서 들어와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출퇴근이 가깝고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네, 누구도 출퇴근 멀고 그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자원봉사를 나가도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곳을 원하죠. 또 부모님을 내가 모신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모시기를 원하지 멀리 생뚱맞은 곳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라는 곳은 또 우리가 우리 시설에서 커버할 수 없는 서비스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지역 사회에 있는 의료기관 혹은 상담기관으로 보통 연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는 다양한 자원의 창고인 거예요. 인력도 구할 수 있죠. 이용자도 구할 수 있죠. 프로그램도 얻을 수 있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지역 고유의 색깔을 효율적으로 살리는 시설 기능화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시설에는 특산물이 있어요. 그럼 그 특산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그 특산물과 연계해서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우리 지역은 노인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우리 지역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뭐 임신과 출산 혹은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뭔가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살리고 그 지역 고유의 색깔을 살리는 게 필요하겠죠. 천안에 가면 다 호두과자 원조래요. 진짜 어떤 집이 원조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다 자기네가 원조래요. 근데 전부 다 호두과자예요. 제가 먹어봤는데 다 맛은 거기서 거기에요, 보니까. 그런데 거의 다. 하여튼 천안은 우리가 호두과자로 유명하죠. 의정부에 가보세요. 다 부대찌개 집인데 다 자기네가 원조래요. 근데 요즘 놀라운 건 뭐냐면 의정부에 가서 부대찌개를 먹나 저희 동네에서 먹나 별로 맛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의정부에 가면 다 부대찌개 집만 있죠. 이렇게 뭔가 그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특산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 시장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특산물을 그 색깔을 특산물이 아니라 색깔을 통해서 시설을 기능화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욕구입니다. 과거의 사회복지는 너무나 굶주린 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주면 됐어요. 네, 먹을 것을 주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 대상자도 과거는 빈곤층이었어요. 그게 뚜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면은 대부분 여성이 많으니까 여성을 보면은 반드시 빈곤층은 아니에요. 이렇게 욕구가 다양해지는 거죠. 사회 변화와 이것은 맞물려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1차적인 생활 보호만 되면 됐다고요. 먹을 것을 주고 살 집을 제공해 주고 뭐 입을 것들. 하지만 지금은 이용자의 자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회 통합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차적 기능까지. 다양한 욕구에 대한 2차적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의 욕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인 건 분명해요. 그들을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그냥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원장님 혹은 관장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네.
뭐 우리 이미 답은 나왔죠. 사회복지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죠.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시설 내에서 자기네가 그냥 하기 편한 프로그램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다양한 욕구 가운데에도 이용자를 위한 욕구인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이용자의 욕구에 대해서도 그게 안 될 때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최선이 없으면 우리는 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신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예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아예 그냥 되는 걸로 하죠 원장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왜 안 되죠 하고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사실은 가장 좀 속상하고 짜증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좀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좀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대량 난감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자, 여기 보면 끊임없이 체크하라고 얘기 나오죠. 한번 그냥 고민해보고 이만하면 됐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좀 체크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용자의 개별화, 다양화, 전문화, 고급화, 또 지역사회화, 지역사회 주민, 잠재적 욕구까지도 예측하고 시설 기능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잠재적 욕구까지도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욕구는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종사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의 욕구는 좀 더 크고 뭔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욕구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설의 종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시설에 가실 때에 내가 가려는 시설이 어느 곳인지 사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운영 주체, 누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설립,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또는 민간 법인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립공영시설, 둘 다 공공이죠. 립은 세울 립자예요. 공립공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해서 운영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이건 공립공영입니다. 공공에서 세우기도 하고 운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립민영이 있습니다. 관에서 세우고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거죠. 관립민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공립민영이라고 안 그러고 관립민영이라고 합니다. 민간법인이 위탁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것도 앞에랑 똑같이 이름을 그냥 공립공영 하듯이 공립민영 그러지 왜 관립민영이라고 할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했지만 빌려줬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책을 지금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찢어지고 뭐 구겨지고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는 책 주인이지 빌려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빌려준 다음에 돌려받으면 잘 썼나고 확인해 보죠. 그거는 바로 책 주인인 거예요.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했지만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민간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세우는 시설을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그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위탁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관립민영입니다. 그럼 민립민영. 네, 민립민영은 민간이 운영하고 민간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시설이에요. 민립민영. 네. 그다음에 그냥 개인 운영 시설은 그냥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는 여기서 먼저 누가 세웠느냐, 누가 설립했냐를 먼저 봐요. 또 누가 운영하는가를 보는 거죠. 한국의 대부분의 시설은 개인이 많아요. 민간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쉽게 세우고 또 쉽게 없애고, 우리 1주차에서 함께 공부했죠. 2007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누구나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은퇴자금 가지고 할 거 없으면 사회복지시설 세우면 돼. 그거 운영하면 돈이 짭짤해. 이런 말까지 생기게 됐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설은 민립, 민영이고 그 기타 시설로 개인 운영시설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이거를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공립 나와 있죠. 일단은 왼쪽은 정부나 국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운 거예요. 오른쪽은 민립이에요. 네. 누가 세웠냐죠. 자, 공립에서 공영이냐, 공립 민영이냐. 그건 전부 다 공립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들어갑니다. 민립 공영이냐, 민립 민영이냐는 오른쪽이에요. 이건 일단 세운 것만 본 거죠. 자, 민립 공영 같은 경우는 민간이 세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민립 공영은. 운영 주체가 공립이면 무조건 오른쪽, 민립이면 왼쪽이에요. 설립 주체가 공립이면 무조건 오른쪽, 그 다음에 민간이면 설립 주체가 민간이면 왼쪽입니다.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걸 반대로 보고 있어가지고 공립이면 왼쪽이죠.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입니다. 민간이 세웠으면 오른쪽이죠. 자, 운영을 누가 하느냐. 누가 세웠든 운영을 공공에서 하면 위쪽이에요. 민간에서 하면 아래쪽이죠. 공립, 민립, 우리 위쪽 보면 다 공립, 민립인데 이건 둘 다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둘 다 공영이 붙는 거예요. 공립공영, 민립공영. 자, 밑에는 둘 다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영이 붙어요. 공립민영, 민립민영 이런 식으로 운영 주체를 보는 거죠. 이것들은 지금 누가 설립을 했고 누가 운영했냐를 보고서 나눴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용 형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심신의 발달, 미성숙, 노화 등의 심신장애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생활, 치료, 재활상의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대표 형태예요. 네, 우리는 탈설화가 필요하다고 2주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다가 넣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럼 어떠세요? 지저분한 거 싹 쓸었다가 농에 딱 넣고 문 딱 닫아버리죠.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생활시설은 집에서, 가정 내에서 제가 서비스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이제 이런 분들을 어쨌든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간혹 시설에 있어 보면은 충분히 가정 내에서 3시간, 4시간 정도의 서비스로 케어가 가능한데 굳이 시설에 모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이용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시설에 모시는 것보다는 가정 내에서 제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특히나 본인이
누리던 그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얻다가 넣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은 근데 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내에서 모시면 뭐 치매든 장애든 케어하는 사람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악화가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 내에 모시다가 놓고 가끔 보면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어찌 보면은 관계의 재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아무리 뭐 3시간, 4시간 누가 서비스를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야간에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는 거의 야간에는 그 서비스가 가족의 몫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밤 늦게까지 막 잠도 안 주무시고 배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가족 내에 누군가는 그분이 안 주무시니까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을 시설에 위탁해서 모셔놓고 나면은 좀 안 됐다는 마음도 들고 딱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네, 그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재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생활시설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제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다 시설에 모아놓지? 정말 그냥 고래장 같이 버리는구나라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치매 노인들 혹은 장애 아동들을 직접 케어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제가 시설에 있어 보니까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니 왜 집에서 안 모시고 저렇게 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저분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좀 경증이시고 그런 분들은 그 이용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정 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방문 요양, 재가 복지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이용자가 자신이 누리던 그 생활을 그대로 누리는 것, 그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시설 내에서 케어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닌데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대표 형태, 양로원, 뭐 이런 것들, 또 정신지체보호시설, 노숙인시설, 전부 다 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시설로 하셔야 돼요. 시설이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대표이사,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었다는 전제 하에요. 보통 대표이사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이사회가 있죠. 운영위원회가 있고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각 분과가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노인의료복지시설 예를 들어본다면 시설장 밑에 각 팀이 있겠죠. 요양팀, 사회복지팀, 뭐 물리치료팀, 영양팀, 간호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조직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기관에서 면접을 보니까 대부분 다 면접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 기관 정보를 이젠 찾아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설명하고 자시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조직도는 거의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명칭이 다르다거나 약간의 뭐 여기는 이런 팀이 있네 뭐 이런 것들 뭐 채권 주심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사회복지기관은 그 조직도가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소시설이 있으면 이용시설이 있겠죠. 이용시설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교재에만 보더라도 지역사회복지관, 불황인시설, 상담보호센터, 자완후견기관, 노숙인쉼터, 또 뭐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거, 재가복지시설, 상담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또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을 하시려면 일단은 왔다 갔다 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잠깐 낮 시간 혹은 밤 시간대 갔다가 몇 시간 지나면 도로 오세요. 이러면 이건 이용시설이에요. 그런데 아예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잠도 주무시고 이제 거기가 집이 되는 것처럼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시설입니다. 무슨 명절이라던가 어르신 생신 때에 간혹 며칠씩 외박을 가실 수는 있지만 아예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이용시설은 통원을 하는 거예요.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 혹은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송령 서비스를 하죠. 차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용시설은 이용자가 집에서 시설로 통원하여서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예요. 오늘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주간보호센터 처음 생겼을 때 저희가 별명 장난으로 그냥 노인주간보호센터 뭐 노치원 그랬어요. 왜냐면 유치원 같이 아침에 차를 모셔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각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거동이 가능하셔야겠죠. 지팡이를 집으시든 아니면 부축해드리며 걸으실 수 있든 간에 차로 모시고 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활시설이 일반적으로 이용시설보다 중증 어르신이 많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 내에서 케어하기 너무 중증이시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 그 남은 시간에 대한 케어는 오롯이 가족들의 몫이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힘들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시설로 입소를 하는데 가끔 시설 가운데에는 그냥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간보호 등 그냥 이용시설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증이신 거죠. 재가보호를 위한 치료, 교육, 훈련, 갱생의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예방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생활 지원이 일상생활이 어렵다던가 아니면은 경증으로 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는 지금 치매가 없어요.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의 증상이 어떤지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지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 내에서 혹은 어디 뭐 데이케어 센터로 오고 가시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용시설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방문 요양은 집으로 오시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조금 경증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입소시설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가 집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끔 무슨 복지관 차가 지나가거나 무슨 뭐 주간보호센터 뭐 이렇게 하여튼 노인 관련 무슨 차가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 전부 다 이용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생활시설도 차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거동 자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용 형태에 따라서 이용시설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또 우리 이용료로 인해서 유료시설이냐 무료시설이냐 혹은 양자를 섞은 혼합시설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부분 무료시설이었죠. 특히나 이게 왜 무료시설이었냐면 과거에는 대부분 다 노숙인, 장애인 혹은 양로원, 노인들 대상으로 뭔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부 다 무료시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방문 요양 혹은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게 전부 다 이제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본인 부담금 15%가 있죠. 생활설은 본인 부담금 20%예요. 그런데 이용설은 본인 부담금 15%이기 때문에 다 지금은 거의 다 유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있는 시설은 빈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차상위 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본인 부담금도 다 안 내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양로원, 불황인 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무료였지만 지금은 인구 사회학적 구조에 의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복지시설은 본인 부담금 15%를 내는 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정도, 뭐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내시고 가시죠. 많은 곳은 뭐 3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긴 한데 방문 요양 같은 경우 등급이 좀 낮으시고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적게 되시면은 네, 뭐 한 20만 원 정도만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주차 이야기 끝났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뒤에 가면 시설의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재무관리니 막 나오고 운영위원회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 다시 뒤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시설 실무라는 과목은 사회복지 행정론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대부분 다 행정론 저한테 함께 공부하실 때 저랑 그때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또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사회복지 행정론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장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비대면 수업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면 수업으로 보든 비대면 수업으로 보든 저는 3주차에서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